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종전 논의를 축복했다고 하고요. 청와대는 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 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이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 8천여 명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고 그 노동조합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곽형수 통합수석 부지회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번 지방선거 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2명의 후보를 만나겠는데요. 먼저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죠.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출마의 변 들어보고,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이야기 차례로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최근에 이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 반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터 이 종전선언, 이건 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에 제안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깜빡 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전 체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종전 체제로 바꾼다. 어떤 의미입니까?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북한 정상이 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서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체제,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또 한국전쟁이 50년 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1950년 체제가 이제는 마침표를 명확하게 찍고 가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휴전 내지는 정전이라고 하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평화로 가서 국교를 정상화하고 서로 간에 대서관을 설립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고조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우선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또는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남북한 구성원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담겨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선은 나오고 그 다음 단계의 평화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교수는 얼마 전부터 이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방식은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공은 자신에게 가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성과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문제도 우리가 판문점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군데의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의 장소를 5군데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 5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이 된다라면 그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또는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정부의 충분한 그 입장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좀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그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할 때 그 협정문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사자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빠져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렇게 3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유엔사는 미군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3개국이 당사자고 한국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휴전회담에 서명하는 것은 통일과 멀어지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그런 거를 비추어 봐도 휴전협정 당사자였던 미국의 대통령이 정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거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미가 또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반도 질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역할은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을 때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길 자체가 훨씬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언급들을 꺼내는 저는 시진핑 주석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외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은 지금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방문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북미 사이에 상당 부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에서 또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는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도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당사자들 간에 많은 부분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교수께서 그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결과로 어느 정도의 선언,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선언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지 짧게 한 말씀. 우선은 지금 모든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 가는 길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두 정상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고 보고 남북 정상회담은 그것을 위한 충분한 허심탄회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그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충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라면 성공한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표현하신 비핵화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전선언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어야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거친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다 넘기면 어떻습니까? 평화체제만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뭐 평화를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은 줘도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MC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삼성전자의 AS 등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 해서 이 80년 무노조 경영이 깨지는 것이냐, 지금 재계도 노동계도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곽형수 통합수석 부지회장을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곽 부지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형수 부지회장도 지금 현재 소속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그 해운대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센터라고 하는 게 한양 협력업체로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TV나 세탁기 고장나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직접 집에 와서 고쳐주시는 분들, 그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삼성의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삼성에 일을 해오고, 삼성을 대표로 해서 최일선에서 고객들을 만나왔지만, 예, 저희의 소속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아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고 직접 고용하라, 직접 교섭하라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서비스에는 그러면 정규직이 지금까지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에는 1,200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 협력업체 관리하는 일 하시는 건가요? 원청은 이제 저기 수원에 삼성전자 서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예. 각 지사별로 나눠져 있어 각 지사의 실적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엔지니어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부 그런 있어요, 직접? 예. 어허. 예,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처럼 엔지니어로 돼 있는 분들도 엔지니어처럼 일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저기 뭐 스마트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원청 센터들이 있어요. 예, 서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의도 센터. 예. 뭐, 그런 곳들이 이제 원청 센터들인데, 정상, 똑같이 뭐 고객들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인데 어느 센터는 삼성전자 소속 직접 고용된 분들이고 어느 센터는 다른 그냥 비정규직이고 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금 차이도 많이 났나요? 예, 임금 구조 자체가 좀 틀린데, 그 원청 직원들은 꽤나 높고, 거기다가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 수리하는 건에 대해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하나를 고치면 5,000원 내지는 6,000원 이런 식으로. 예. 예, 수리하는 건에 대해서 그 건당 수당들을 받았죠. 예,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임금이라는 게 비공급이나 이런 거 자체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건당 수당으로만 있었던 월급을 예.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어쨌든 기본급도 만들고 각종 수당도 만들고 이래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치 자영업자처럼 그냥 실적급으로만 받으셨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를 만드신 건 언제였습니까? 2013년 7월 14일입니다. 5년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정말? 예, 그렇죠. 제가 이 방송에 한번 14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저희 영호석 열사 투쟁할 때 예. 그 서초동에서 44일간 노숙 투쟁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렇죠. 한번 여기에 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고생 끝에 이제 삼성 측에서 협력업체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삼성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일단 어쨌든 13년 7월 14일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 앞에서 엄청난 투쟁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삼성의 미래 전략들도 없어지게 하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삼성의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멍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라는
6천 건의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그만큼 저희가 많이 싸웠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직고용 쟁취를 따낸 게 네. 여태까지 저희가 투쟁해왔던 결과이고 삼성에서 무노조를 깬 최초의 승리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쟁의 승리고 삼성의 항복 선언이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노조 파괴 문건 등등 언급하신 거는 검찰이 지금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뭐 별개로 또 법적 처벌을 해야 되겠죠? 예, 저희도 그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속 수사를 받을 거고 예. 수사에 협조할 겁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그동안 저희가 모아놓았던 자료들 그리고 협력사와 원청이 개입된 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죠. 지금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이면 이게 전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노조에 가입된 분은 몇 분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750명 정도 되고요. 다행히도 어저께 그 소식이 나가고 오늘 이제 여러 우리 미대의 조합원들이 가입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늘 한 50명 정도가 더 새로 가입을 했고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또 거기도 어렵게 노조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삼성지회라는, 금속노조 삼성지회라는 아직은 소수지만, 10명 정도 되는 소수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걸 보고 저희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500명까지 갔다가 700명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여러 탄압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에 저희를 보고도, 웰스토리 지회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S1 노조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삼성의 노조가 생기고, 무노조가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같이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는 그동안의 잘못들을 쇄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방금 하신 그 말씀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마디 하시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답을 하셨네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곽형수 통합 수석 부지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광주시장 등등 경선 이제 막바지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투표예요. 네. 현장 투표는 아니고 이제 ARS로 하는 것인데. ARS라면 그 권리당원들한테 당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죠. 응답하는 사람 누구 찍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반 일반인 여론조사 반. 그렇죠. 됩니다. 그거하고 전남도지사 경선이 지금 결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김영록 전 장관, 장만채 전 교육감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입니다. 그건 결선 투표고. 예. 지금 서울, 경기, 광주 이런 데들도 오늘 내일 3일 동안 해서 안 되면 결선 투표를 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결선에 가면은 23, 24 양일간 결선 투표입니다. 대략 아실 텐데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경기지사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광주는 이용섭, 강기정, 양양자 이렇게 돼요. 예. 보시면은 수도권하고 호남 이렇게 나뉘죠. 지역별로 보면. 그리고 좀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친문, 비문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최근에 여당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악재가 터지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1위 후보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악재가 터지면 1위 후보가 유리하다? 네, 상황이 복잡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뭐 시간 길게 끌지 말고 야당하고 이제 붙도록 하자. 예,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위기의식이면은 1위가 유리한 거거든요. 예, 예.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상반된 흐름은 친문 후보가 유리해질 겁니다. 그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 힘 실어주자. 예, 이게 여당 지지층 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반인 여론조사도 이제 아무래도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할 테니까. 네. 얼마 전에 인천 경선이 끝났어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보였냐면은 원래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뭐 박남춘, 김교흥, 홍미영 세 사람이 팽팽했었어요.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남춘 후보가 그냥 과반에 넘겨가지고 결선 없이 후보로 직행이 됐습니다. 박남춘 후보가 가장 친문 쪽이었나 그렇죠. 보죠. 예,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 예. 했죠. 그럼 박남춘 후보는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 감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결선 없이 1등. 제가 말씀드린 이게 위기의식에 대한 친문 결집 효과가 이제 그거죠. 근데 1위 후보가 유리해진다. 친문 후보가 유리해진다. 이게 부딪히는 것도 있겠네요. 경기도죠. 예. 예. 기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전해철 후보가 뒤쫓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해철 후보는 그야말로 삼철. 문 대통령 최측근 중에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두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여기는 유리하지? 되게 이제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네네. 다른 지역을 보면은 서울은 사실 뭐 서로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셋 다 뭐 그렇게 친문도 아니고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예, 뭐 그런 과정이고 네. 광주 같은 경우에 세 사람 다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전남은 친문 비문 경쟁 구도가 맞아요. 김영록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장관을 지냈으니까 친문이고 예. 예. 예선에서는 김영록 후보가 장만철 후보를 앞섰었어요. 네, 네. 어쨌든 후발주자들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1등을 50% 밑으로 묶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선에 가니까. 네. 근데 서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 시장은 감점이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10% 감점이 있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전 시장은 감점이 없어요. 전해철 네. 의원은 이제 감점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제도가 참 재밌거든요. 뭔데요? 자,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를 도입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많죠. 게 프랑스인데. 그렇죠. 1위가 50%가 안 되면 결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볼리비아는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놓고 있는 거 하니 1차 투표에서 1위가 40%를 넘는 동시에 2위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결선을 안 합니다. 아, 40은 넘었지만 50은 안 됐다. 하지만 2위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건 해봐야 별 필요 없다. 그렇죠. 다자구도상에서 40% 이상이면은 정통성에 어긋남도 없고 해봤자 뻔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예. 결선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가 첫 번째 포인트. 알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어느 정도 격차냐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정도 격차냐? 그리고 1등이 40 넘겼느냐? 그렇죠. 예. 아,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화제가 된 뜬 뉴스들 먼저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결단식까지 했는데 성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누가 한 말이냐면요. 지난 1월 알파인 스키 경성현 선수의 아버지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당시 대한스키협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9명이 훈련 중이었는데 5명이 규정을 이유로 갑자기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선수들이 당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 스키협회가 이 선수들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를 입은 그 선수들을 징계한다고요? 네, 스키협회
스키협회 입장이 이렇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선수들이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 이게 스키협회 입장인데요. 예. 그 선수들을 스포츠 그 징계위원회 격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사실은요. 당시 국제스키연맹이 알파인 스키 전체 참가 인원을 제한하면서 한국 선수가 4명밖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 이 사실을 스키협회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경성현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경성현 선수는 결단식에 단복을 입고 참석했다가 그 당일 오후에 출전 불가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허탈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선수들은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 대응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경 선수가 냈던 가처분 신청은 이제 뭐 각하는 됐는데 2월 초에 선수 3명이 평창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선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공정성도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당시 사진 기사를 보면 집회 현장에 이 선수들뿐 아니라 스키협회 총무이사가 나와서 선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안하다, 유감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통해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징계 대상에 올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티즌들은 이거 괘씸죄 아니냐, 정말 예.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위가 24일 날 치러질 예정이라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아서 몇몇 선수들을 뺄 수밖에 없게 된 과정에 스키협회 측에서 책임진 사람은 없죠, 아직은. 없는 거죠. 그거부터 또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서울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지역이 어딜까요? 광화문과 강남 둘 중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강남이 더 잘 버는 거 아닐까요? 둘 다 잘 법니다. 광화문은 직장인 월급이 가장 많았고요. 강남은 자영업자 벌이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하. 광화문은 월급이 많았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 신한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라고 그 소득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 주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고객 155만 명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광화문의 평균 월급이 45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호. 특히 설 전후로 급여가 평균 26%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은 223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대기업의 평균 월급은 348만 원, 외부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279만 원,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2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화문 평균 월급은 서울 평균 월급의 2배가 넘네요. 네. 네. 강남이 자영업자 소득 높은 건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지난해 서울 자영업자의 월 소득이 172만 원이었는데, 강남이 298만 원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이 강남을 보면 의료업, 음식업, 교육업 순으로 소득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강남에 이제 뭐 성형외과 같은 병원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강남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거의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대형마트에 가면 장 보는 동안에 반려동물 보관하라고 애견 보관함 설치돼 있잖아요. 뭐 요즘 그런 곳이 몇 곳 생겼죠. 네네. 그런데 이 시설을 놓고 동물 학대다, 아니다,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봤는데 너무 오래 거기다 놔뒀다면서요? 네. 지난 15일 전북 전주 롯데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견주가 마트 애견 보관함에 무려 9시간 동안 강아지를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SNS에서 계속 회자가 되면서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견주 A씨는 오전 10시 30분쯤 애견 보관함에 갈색 푸드를 두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후 2시쯤 한 고객이 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4시간을 기다려도 견주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비좁은 공간에 갇힌 푸들이 숨을 내쉬면서 그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마트 측에서 저녁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A씨가 뒤늦게 푸드를 데려갔습니다. A씨는 당시 장을 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지방에 다녀오느라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뭔가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롯데마트 측에서 소동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애견 보관함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을 상대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다른 점포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관함 규격이 지금 현재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넓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그리고 두 번이나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맞붙게 되었기 때문이고, 게다가 소위 드루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후보 김태호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태호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여기 선거 나갈 생각 안 하시고 유학 가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됐으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어렵다? 어떻게 어렵다? 지금 뭐 경남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예. 또 부산 경남을 다 석권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부산 경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다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물론 다 자업자득입니다만, 예. 그런 그 경남의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김태호가 나가는 게 비교적 그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그런 당 안팎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예. 또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또 경남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럴 때 또 결단을 내려서 예. 또 지금까지 사랑받은 그런 부분을 돌려드리는 게 도리다. 예. 그런 마음에서 유학 포기하고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다녀보니까. 그렇게 지지도도 낮고 여론조사상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김태호 내가 나가면 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도지사 두 분 할 때 그 믿음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고,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예. 그런 기운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공교롭게 예. 제가 도지사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가 도지사 당선됐습니다. 예, 예. 그때 우리 경남 도민들의 많은 또 희망이나 실제 경제 지표가 네. 많이 좋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제가 이렇게 도지사를 도전하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잘했듯이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김태호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군요.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는 그래도 김태호가 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상대 김경수 후보하고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김해을에서 맞붙었었는데 4.2%포인트 차이로 이기셨었잖아요. 예. 그 김경수 후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그때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야당이고 제가 도전자 입장 아닙니까? 예. 특히 또 대통령의 복심이고 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또 이렇게 등판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뭐 특별한 전략보다도, 물론 뚜렷한 비전 속에서 절박하게, 예. 도전자 입장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 정말 어느 시에 어느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후보는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김태호 후보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 김경수 후보가 그런 그 댓글 조작 연루설에 그런 소용돌이 중심에 있다는 게 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클리어되어서 예.
좀 중앙 이슈와 관계없이 우리 지방의 현안과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또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사퇴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다? 저는 뭐 아직 진실이라는 게 또 밝혀져야 되고, 물론 그 여론 조작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예. 또 이미 뭐 댓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법 처리도 됐고요. 저희들이 뭐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드루킹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그런 엄청난 청탁을 했는지, 또 이것을 받아서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소개도 했고 면담까지 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말 이런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국정원이라든지 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면 배치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잣대로 진짜 엄중하게 이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히는 것이 정치 어떤 지방선거도 그렇고 현 정부의 그 미래를 위해서 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하고 지금 이 건을 같은 댓글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 기관이고 또 민간이라는 차이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이 그 국민의 집단적 지혜가 담긴 공론 아닙니까? 진정한 주권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왜곡해서 만약에 반사 이득을 얻겠다고 했다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민간이다 관이다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에 엄중히 저는 다스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권력이 공무원과 공조직을 동원한 것과 민간 조직에서의 활동과 정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같은 위상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 목적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면은 저는 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면에서는 그냥 같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그 법적인 어떤 위반이 있어도 그럼 처벌도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특히 이제 그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그 연루의 배우가 또 정권 차원이나 뭐 어떤 경선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활용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그런 선상에서 피해가기 어렵다. 엄중한 아마 대가가 결국에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가 크니까 빨리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김태호 후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지금 김기현 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고요. 지난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었던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철호입니다. 네. 송철호 후보님 울산에 선거 여러 번 나가셨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되셨잖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번엔 될까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우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선거했는데 한 번도 1번 달고 출마를 못 해왔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처음 1번 달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뭐 1번이 제가 1등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또 민심도 많이 바뀐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민심 바뀌었다는 게 어디서 느껴지십니까?
오늘 마침 여기 인근에 부산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저는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12.5%를 앞서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발표를 했더군요. 현장을 다녀보면 그 이상의 차이. 반응이 온다? 그런 걸 느낍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참 많이 변했구나. 네. 아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상대인 김기현 현 울산시장의 시정 활동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예, 이제 참 경험이 많죠. 의정 활동도 오래 했고, 시정 활동도 해봤고, 경험은 많은데, 그런데 지금 김기현 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울산이 엄청나게 퇴보를 했거든요. 인구도 많이 줄고, 제조업, 산업 생산 능력이나 각종 지표가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만 1천 명가량 줄었는데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측근들 비리 이런 사건들하고 해서 이게 울산의 발전이나 울산 시민의 행복보다는 자기 주변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측근 비리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후보를 만난 직후에 김기현 현 시장 쪽에 대한 내사가 더 활발해졌다. 이거는 표적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와 연결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왜 만나셨어요? 예. 그분이 부임해서 다른 분들 열심히 만나다가 늦게 해서야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역 유지라고 저를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도 제가 변호사니까 참 이렇게 부임해온 청장 저녁값은 내가 내야지 하고 밥값을 치르러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보니까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이거 참 요즘 공무원들 정말 많이 참 달라졌구나 하고 밥을 얻어먹었으니 이거 갚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다음에 나도 저녁 한번 사게 해달라 해서 삼계탕집에 초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 나눈 것이 전부인데 참 정말 엉뚱하게도 무슨 정치적 음모니 제가 공모했느니 이런 참 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저도 당황하기도 하지만 무척 정말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공세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요 정말 택도 없는 것이어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정치적인 거라면 정말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라면 저도 정치적인 공세를 더 안 할 수 없죠. 이건 일종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 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지역 관련된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돼서요. 이제야 구체화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20여 년간 한국당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시정을 지속적으로 독점적으로 담당해 오면서 한 가지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대통령 공약을 실현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현안 사업 몇 가지를 이룬 것은 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참 울산에 많이 고속철도 울산역도 안 되는 걸 해줬고 또 울산 국립대도 불가능하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해서 유니스트를 설립했고요. 혁신도시도 아주 울산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큰 성과인데 이런 일이 모두 다 사실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울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립산업박물관을 짓겠다, 무슨 산재 모병원을 하겠다. 모병원을 이렇게 국립병원을 짓겠다.
이런 무슨 외곽순환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죠.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은 이제 앞으로 지켜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부산의 오거돈 후보, 경남의 김경수 후보, 이 부울경 혹시 세 후보가 무슨 연합 전략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게 대화를 많이 이제 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광역화가 이제 또 어느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행정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낙동강 벨트를 잘 이렇게 형성해서, 오히려 한반도 전체에 큰 빛이 되도록 함께 해야죠. 네. 예. 부산, 울산, 경남 세 곳 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였고요. 송철호 후보가 저와 인터뷰 중에 마침 부산일보 여론조사를 봤더니 자신이 얼마 앞선다 이런 숫자를 말씀하셔서 부산일보가 그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달 13, 14일에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신 거고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이 선거 때마다 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공천 잡음 이것이 화제입니다. 이 잡음들을 같이 들어보시죠. 김석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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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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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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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 내놓고 도망가는 사람을 공천 줘요. 당신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말씀입니다. 내가 37년 당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방이 아니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왜 시장님 사진 그려놓고 당신 왜? 듣기 싫은 사람 내려가세요. 당신도 없어요.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들을 필요 없어. 나가. 당신이 어디 있어? 이게 어디서 무슨 소리예요?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경북, 경주, 경산, 의성 지역 당원 200여 명이 45인승 버스 4대 나눠 타고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각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해서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에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당 충성도 이런 좀 주관적일 수 있는 지표가 공천 배제 기준으로 고려가 됐고 또 경선을 이미 치른 지역인데도 다시 단수 추천이 이루어져서 또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기준과 명분이 없는 공천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것은 김석기 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지 않게 사심을 담아서 한 결과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김석기 위원장과 지역구가 이제 같이 있는 경주시장을 놓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흐름들이 강한데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 등의 5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정하고 여기는 이제 현직 단체장을 전략 공천하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 경주에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석기 위원장이 이걸 뒤집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당사에서 단식 농성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쪽의 입장은 뭐예요? 이 3선에 도전하는 지자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초재선과는 다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은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계속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 정가에서는 TK 지역의 어떤 헤게모니가 이제 친박에서 친홍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남 창원의 안상수 시장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천 잡음은 다른 당에서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영남 이외에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때와 비교해서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원들이 버스를 타고 온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일부 이런 데서 공천 잡은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일본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양대 정당의 지지 기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많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천 잡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안철수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대표 이 두 양대 세력 간의 미묘한 갈등 구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공천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이런 혼란상들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 등 포털 기사 댓글 추천수 등을 조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재 김모 씨와 또 다른 관계자 명의의 금융계좌 30여 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액의 어떤 뭉칫돈이 계좌로 입출금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경공모 회원은 자체 모임에서 진행하는 강의 그리고 물품 판매 대금 등으로 사무실 유지비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 경공모의 운영비는 100억 원 단위가 넘을 것이다라면서 근거도 곧 제시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은 경공모 자체 문건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용 규모를 연 11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도해왔죠. 네. 지금 검찰로 이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댓글 추천수를 늘리는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검찰은 일명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좀 내린 상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새로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등 여당 쪽은 이게 일종의 보상을 노린 음해 공작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지만 이 드루킹 등에 있던 피의자들은 이런 수사를 좀 유도한 공작을 했다는 것에 가까운 그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 쪽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직접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을 수사하도록 만들겠다 이거란 말입니까? 그런 의도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피의자 진술에 따른 잠정 결론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보면 범행 동기가 좀 명확하게 더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조직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문화일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지난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취하 여부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에 일명 드루킹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당시 이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범위는 각 당 의원과 당직자에 한정하기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난한 성명불상의 14명을 고발한 사건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 이 14명 중 한 명이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문화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애초에 국민의당하고 합의한 내용에 의원과 당직자에 한정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 이렇게 한 게 없고 자신들도 안철수 후보 지지 카페지기를 고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경우를 좀 맞춰서 합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에 드루킹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고발한 내용 자체가 문펜 카페지기 외 13명 이렇게 돼 있고 이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드루킹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계속 뭔가 좀 이렇게 건드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굵직한 결정단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군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 갑자기 물러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사회에서 사임을 표명했는데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젊고 박력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넘겨야 된다. 그러고 싶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서 2020년 3월까지가 임기였고요. 또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성과가 참 좋은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배경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문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정권이 바뀌면 포스코 회장도 바뀌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사임설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당시에 이 경제인 대표단 여기에 이제 권오준 회장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 11월 인도네시아, 12월 중국 방문 여기도 이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뭔가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부 언론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권오준 회장 측이 딱히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거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 일본 정상회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게도 최선이 되도록 베스트를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반복해서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원하는 납북자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때 제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역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상세한 브리핑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레리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의 관계자들도 농축사 분야 시장 개방이나 FTA 체결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일본은 이제 FTA가 아니라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TPP죠. 여기 미국이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TPP 복귀를 검토한다는 입장도 이제 얘기한 바는 있는데 레리커들로 위원장은 아이디어 수준이다라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이 하나 붙었는데요. 5평형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빈민가 돼서 안 된다. 반대하자. 이런 안내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혐오 시설로 취급되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인데요. 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SNS에 공개된 그 안내문. 예. 그 안내문에 또 어떤 분이 반대하는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해놓잖아요. 5평짜리 빈민 아파트 뭐 결사 반대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그분이 아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예. 그리고 청년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놓고 본인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예. 나중에 인터뷰도 하고 보니까 성낙희 선생님이란 분인데 본인 이제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준 거예요. 맞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인데 너무했다. 했더니 지금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분한테 통화를 해봤거든요. 지금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고 빈민 아파트란 말은 빼고 그냥 청년 임대주택 반대한다. 예.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대. 근데 찬성하는 주민도 꽤 많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걸 비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해주셨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그동안에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곳마다 전부 이런 반대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청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숙사 사실은 유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노인, 장년, 청년, 아동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그 사회가 훨씬 활력도 넘치고 특히 아동이나 청년이 많으면 오히려 저기 상가도 더 활성화되고 도시도 젊어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잘못된 뭐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재산의 전부인 분들의 심정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집값 떨어진다. 첫 번째가 집값 떨어지고 뭐 청년들이 많이 와서 범죄나 슬럼화가 생긴다 이런 논리인데 범죄가 많아진다? 예, 슬럼화가 된다. 근데 전혀 맞지가 않은 게요. 일단 슬럼은 사람은 없고 범죄자들만 있어야 생기는 건데 오히려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게 예를 들면 5평짜리는 혼자 사는 청년이고 12평짜리 신혼부부들인데 오히려 젊은이들 많이 와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북적거려서요.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갈등이 심했던 서대문구 가자지구나 강서 지역의 기자들이 가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집값 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아직 없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도 북적북적 거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지 떨어지는 일이 없죠. 그리고 청년들이 왜 범죄자니까 다 씩씩한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청년들인데 신혼부부들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단지 사회경제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갖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서울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공공자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청년들의 그 주거비를 좀 지원하는 거죠. 예, 공공자금으로 짓는 형태도 있고 LH 같은 데가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민간기업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기업이 이제 짓 때 다만 이제 8년 동안
지금 주택임대차법 2년밖에 보호를 안 해주냐면 이사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또 월세 폭등하면 안 되니까 8년간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류는 5%로 제한하고 주변 시세에서 60% 90%. 지금 방송료는 아마 우리 국민들 100% 정도가 다 아니 그런 청년들 열악하고 신혼부부들 돈 없을 때 그런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줘야지.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들 실업도 심한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동네에 생기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예. 게다가 그런 청년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나 이런 걸 지으면서 그냥 그것만 덩그러니 짓는 게 아니라 조금 옆에 공원 같은 것도 같이 조성하고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면 그 건물 내에 일정한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하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네가 북적북적거리는 건 기본이고 어차피 우리가 공동시설 짓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딸린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역의 문화시설이 되고 레저시설이 되고 휴양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된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거란 막연한 걱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공기숙사를 반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에서는 월세방이 좀 줄어들까 봐 입주자가 줄어들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그거는 실제 그분은 이제 대학교 앞에서 주로 이제 학교 안에 공공기숙사 짓거나 학교 부근에 짓는 거에 대한 반대인데 그건 뭐 이 지금 이렇게 민생고나 양극화 심한 사회에서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등록금만 1,000만 원에 1년에 2,000만 원씩 교육비 내고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저렴한 주거시설을 반대하는 건 좀 과하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상생의 지혜를 좀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런 그 비슷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한 분을 전화로 만나겠는데요. 지금 이 청년 임대주택 제도 전에 그 서울 SH공사가 집을 사서 그걸 임대하는 방식의 이른바 매입형 임대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박향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느 동네에 있어요? 저는 홍은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15년에 입주했으니까요. 한 3년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그 비슷하게 들어오신 청년분들이 모두 몇 세대, 몇 가구 정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파트라기보다는 그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1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뭐 대규모는 아니로군요. 네. 네. 처음에 그 홍은동에 그 임대 원룸촌을 조성할 때도 인근 지역에서 반대했었나요? 제가 들어올 때는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는 많이 듣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크게 딱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다른 원룸이랑 비슷한 형태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요. 그렇군요. 네네. 예. 이번에 이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을 이 5평 빈민 아파트다. 우리 동네 슬럼화돼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그 안내문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저희가 봤을 때도 뭔가 슬럼화 될 것처럼 되게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억울한 마음이 컸고 저 청년들을 왜 그렇게 조금 비난하시고 청년들을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보실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거기 3년 사시면서 그 같이 비슷하게 사는 31가구 청년분들하고는 이웃으로 다 친하게 지냅니까? 네, 저희는 처음에 공급될 때도 이제 들어온 입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상회 하거나 하면서 서로 이웃끼리 얼굴 알고 뭐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지역 인근에 뭐 사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사실 초반에는 저도 이제 뭐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뭐 크게 외관에서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그런 시선이나 뭐 부딪힘 같은 거는 많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살다 보니까 반상회 하면서 지역분들이랑 좀 관계도 맺고 하자 해서 뭐 1주년이나 2주년 같은 때 김장해가지고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과일청 같은 것도 조금 나눠드리고 하면서 인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저희 오시면 뭐 서비스도 하나씩 주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왜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피하시는 것들이 많을까 청년들을 너무 이렇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좀 그 나이 드신 손맛이 아주 뛰어난 그 어르신들이 김장 다든 걸 얻어 드셔도 혹시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김장을 담궈서 인근 주민한테 드렸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기는 해서 뭐 집 문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도 좀 오래 살게 되고 하면 동네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동네에 계신 분들이랑 조금씩 만나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이 조용한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밤늦게 다니고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럴 거다. 그런 일 벌어집니까?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저희한테 필요하니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뭐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동시간이 되게 길어서 사실 저희끼리 반상회 할 때도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논다거나 해서 동네가 떠들 만큼 떠들썩할 만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대체로 낮이나 뭐 밤 시간에도 뭐 이렇게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바쁘지 사실 집이란 곳이 뭐 그렇게 시끄러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됐던 경험들은 전혀 살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 뭐 카페나 가게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고객이 늘어나니까 장사가 좀 늘어나겠군요, 그래도. 네, 저희도 이제 주변에 카페 같은 거 저희끼리 공유도 하고 하는데요. 동네에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면 저희도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좋고 저희 이웃들이 생기니까 같이 뭐 이런저런 곳들 한 번씩 같이 가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맛집 탐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보기도 해서 주변에 가게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 거기에도 조금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대표 뭐 안내문 이런 것도 붙이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네. 저도 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뭔가 불안한 사회니까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집이고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진 씨 목소리 함께 들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가려는 데마다 이런 거 지으려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한 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서울시는 청년 임대주택 다음은 어디에 갑니까? 그러면 비밀입니다.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만 해도 2022년까지 임대주택이 24만 호. 그중에 이제 역세권 또 청년 세대 주택은 또 8만 세대를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비밀리에 추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설득도 하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 휴양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 같은 이런 공적 인프라를 듬뿍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지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더니 상권 활성화되고 도시가 젊어지고 동네가 아주 북적북적거리고 또 방금 우리 인터뷰하신 분처럼 청년들이 또 이제 동네에서 공동체 기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뭐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돕는 뭐 캠페인한다 이런 것까지 결합하면 진짜 윈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반대는 아무리 제가 동료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형적인 민비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박약하세요. 좀 이런 거에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는 없어요, 혹시? 아니, 외국에도 보면 이런 공동주택이나 사회주택들 많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데 많고 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대학생 무상교육이라든지 최근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학생 무상교육 발표한 것처럼 교육하고 주거는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고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범죄가 많은 우범 지역이 슬럼화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범죄율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도 약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청년 임대 아파트 뭐 몇 동이 지어질 겁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아무리 공익적 시설이다 하더라도 공공적 목표여도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정치식, 사회의식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절차적으로 또 사전에 상의하고 절차로 이렇게 충분히 알리고 하는 것들이 생략되면 많이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아주 예를 들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 지원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 시프트는 지금 전국의 임대주택 주민들의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쫓겨나지 않고 살 수가 있거든요. 주변 시세 80% 정도로. 그래서 막 경쟁률이 막 100대 1 그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게 국민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도 절반이 집이 없어요. 근데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국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주거비는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막 월세도 50만 원, 1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더 사회적 경제 약자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당연한 사회의 의무거든요. 근데 동네 이렇게 오히려 보탬이 되면 보탬이 됐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이제 한국 정도의 이런 경제 규모 민주주의 어떤 모범 국가에서 청년 세대들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오히려 저는 이제 님비 말고 핀비 우리 지역에 지어주세요. 대신에 뭐 스포츠 시설이나 뭐 공원도 하나 같이 지어주세요. 이런 저는 캠페인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할 게 아니라 지금 후보지 한 3곳을 놓고 물색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 찬성 제일 많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공원과 함께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뭐 조그만 체육시설을 함께 지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서 인센티브를 같이 공공 인센티브를 같이 제공하면 그럼 이제 그러면 각 후보 대상 지역에서 찬성률 높이기 경쟁이 벌어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인분들은 또 최근에 어째 내수가 떨어지는데 청년들 오면 소비 세대가 늘어나니까 청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인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행정당국도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라고 우리 주민분들도 어떤 정말 근거 있는 걱정인지 없는 걱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쓰셨겠어요. 주민께서.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